네, 여러분의 고정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처음으로 오늘 대중연설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전당대회 마지막 날 90분 넘게 수락 연설을 이어가면서요 건재를 과셨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추미애처럼 했어야 됐다는 이 발언의 논란, 그리고 아니 왜 계속 대통령을 끌어들이냐, 나경원 원희룡의 협공, 저희가 준비한 이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23일에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8일 닷새 뒤에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드디어 오늘부터 온라인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저렇게 온라인, 컴퓨터, 인터넷 뭐 여러 가지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4명의 당권 주자들을 대한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일단 시작은 온라인 투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온라인 투표 첫째 날 투표율이 나왔는데 잠시 지나갔어요. 첫날 오늘 투표율은 30%에 바로 못 미치는 29.98%입니다. 첫날 투표율, 온라인 투표는 29.98%. 지난번과 비교하면 다소 낮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세요? 일단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진행이 됐었고 이번에는 금, 토가 진행이 되는 뭐 요일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뭐 내일 이제 끝나봐야 알겠지만 오늘 아마 시작할 때는 꽤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12시에 들어가면서 투표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씩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서 아마 5%포인트 정도로 지금 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아마 3.8 전당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55%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뽑혔을 때는 45% 이렇게 투표율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그 중간선에서 뭔가 결정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저는 1차적으로 이번에 4명이 나와서 굉장히 뜨거운 어떤 이 선거전이 치러졌는데 현재의 결과만 놓고 보면 너무 이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가 심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꼴도 보기 싫다, 투표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아마 제가 이 댓글을 보니까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너무 것이다. 이제 이번에 전반적인 이 전당대회가 긍정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때 나왔던 댓글팀이라든지 청탁 문제라든지 등등 이게 뭔가 국민의힘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는 뭐 거의 논의되지 않고 대부분 다 상호방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특히 유권자들의 외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84만 명이거든요, 당원들이.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전반의 투표율이 낮은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예. 내일 최종적으로 어떻게 투표율이 또 휴일이기 때문에 높아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신 그대로예요. 여기 보면 오늘 첫날 온라인 모바일 투표가 29.98%였고 내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니까 좀 더 추이를 봐야 되는데 아까 이현정 의원의 분석은 이번에 워낙 치열하게 맞붙는 정도를 넘어서서 과열, 아슬아슬 혹은 뭐 제살 깎아먹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좀 비호감 전당대회 아니었냐는 얘기. 아마 일, 월 이어지는 주말 사이에 ALS 전화투표, 국민 여론조사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바로 다음 주 화요일 전당대회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까지 진행되는데 결국은 이 투표율로 봤을 때 서정욱 변호사님, 뭐 비호감도 비호감, 뭐 이게 혼탁 양상도 있겠지만 실제로 또 ARS 전화 투표나 이런 부분들 또 연령대를 고려하면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보면 그때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을 전당대회와 투표율이 비슷했을 거라는 관측도 있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제 이거 50% 중반, 한 55%인가요? 그쯤 나왔고. 저는 원래부터 이제 그쯤 나오지 않을까. 실제 이거 당원이 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60 넘기는 좀 이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흥행은 되지만 또 이제 이현종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이게 너무 싸우다 보니까 진흙탕으로 좀 실망한 당원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도 뭐 처음부터 50% 중반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 실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요일이 다르게 하기 때문에 예. 좀 이게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전당대 일정은 이렇고요. 일단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1라운드 아까 뭐 혼탕양상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지금 마지막 조금 전에 끝난 5번째 정확히는 6번째 TV 토론회 저희 제작진이 지금 분주하게 편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공소 취소 청탁 그리고 잠시만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모바일 투표 화면 잠시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저렇게 모바일을 통해서도 저렇게 4명의 후보들이 있고요. 다시 저를 좀 비춰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1라운드가 김건희 여사 문자 이른바 1심 논란과 2라운드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여론조성팀, 댓글팀 바로 이 마지막 변수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나도 아차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자신의 발언을 즉시 사과한 것도 정치 입문 뒤에 사실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판세 영향이 있든 없든 전당대회 막판 변수로 떠오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마지막 TV 토론회 영상이 지금 긴급히 편집이 됐고요. 이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미애처럼 했어야 한다. 추미애처럼 검사들 좌천시키고 결재도 지연하면서 정권의 편을 들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추미애처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도 똑같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취지는 추미애는 당시에 우리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의 어떤 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됐지만 지금 우리 공소 취소, 특히 패스트트랙에서 우리 동지들이 정말 희생당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위는 국민들께서 추미애, 박범계 이런 분들의 그런 행태 때문에 결국 질려서 우리를 선택해서 정권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 공론회장에서 마치 법무부 장관이 어떤 당의 동지로서 당의 편을 들었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한동훈 후보 주도권입니다. 자, 재심 이건 좀 청구에 제지해 주셔야 25년 정치 경험 중에서 보수 대통령인 동지는 두 분이셨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님이셨죠. 그런데 그 두 분 다 몰아내자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 그러신 분이 세 번 안 그러실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35년 구형을 자기가 공판검사도 아니면서 그 구형의 순간에 아까 저한테 하이라이트를 말씀하신 받기 그 위해서 합법 같은데요? 일부 정치 상황이 바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탈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뼈저리게 교훈을 느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번 후회만 그렇기 때문에 하시네요. 매번 후회만 하신다. 오늘 이제 마지막 토론이어서 본인들이 쏟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오늘 4명의 후보, 당권자들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쟁점으로 가볼게요. 오늘 저 토론 전에 발단은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원희룡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이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나경원 의원 후보의 청탁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거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비교가 된다. 당시 재판을 늘려서 문재인 정권 유리하게 만들었다. 추미애 전 장관처럼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했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아까 그래픽 그대로 한동훈 후보 얘기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 전 장관처럼 검찰 좌천시키고 개입하고 그랬어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치주의입니다. 예. 즉 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을 존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탄생 배경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시면 당시에 결국 추미애, 박범계, 조국 이런 어떤 법무부 장관들이 했던 이런 어떤 불공정한 행태. 예. 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선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이 징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이 있어서 결국 그 결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원희룡 후보가 왜 법무부 장관이 당과 동지가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법무부 장관이 당과 동지인가? 옛날에 박동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실에 자기는 우선 의원이 우선이다. 즉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이게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많이 비판받았었죠. 그때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잣대로 제공한다 그러면 자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국은 법치주의와 근본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원희룡 후보가 당신 왜 동지 아니었어? 또 거기 대변인은 왜 추미애처럼 못했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예. 결국 그것 때문에 정권이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지금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잘 안 봐주고 왜 그렇게 해? 왜 저 이재명 대표 구속 못 시켰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이분들이 보수주의자 맞는지 좀 묻고 싶어요. 정말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 편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럴 겁니다. 봐라, 지금 이재명 조국에 대한 수사 당신들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공정하지 않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지금 전당대회 대표를 뽑는다 하지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걸 하지만 이렇게 이 한동훈 후보한테 그런 법무장관을 요구한다는 거 그야말로 자기 모순 아닌가요? 그 서정훈 변호사님 이 논점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청탁받은 사실을 폭로한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 본인도 사과를 했어요. 나도 아차 싶었다. 다만 그 행동에 대해서 청탁을 안 받은 걸 마치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전 장관과 비교하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정권 문재인 정부가 뺏겼던 거 아니냐. 이 한동훈 후보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법치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 지금도 이게 여당만 있는 게 아니고 여야가 다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민주당에도 재판받는 사람이 10명.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보좌진 포함해서 27명이에요. 예. 근데 사법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3, 4년 재판하는데 재판을 안 해요. 예. 실제는 이게 간단한 사건이잖아요. 예. 다 이게 녹화돼 있고. 근데 재판을 안 해요. 패스트트랙 사건을. 이렇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공소를 취소하는 걸 고민해봐야 됩니다. 예.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부당한 법치로 어겨서 달라는 게 아니고 예. 민주당도 10명이 지금 재판 중에 있다니까. 예.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고도의 정치적 재량 영역을 사법부까지 가져가 되느냐. 예. 아무리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도 이거는 국회에서 풀 문제다. 네. 이렇게 저는 하는 게 맞고 예. 아마 나경원 의원이 뭐 비공개든 뭐든 이렇게 요청한 거는 그런 정치력을 좀 발휘해달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자꾸 한 위원장은 권한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 사건을 총장을 통해 지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나경원 의원이 부탁했을 때 요걸 이슈화 좀 검토해가지고 예. 충분히 저는 총장이 돼서 이거는 여야의 법치 파괴 문제가 아니고 예. 이거는 정치에서 풀 문제다. 지금 재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대로 가면 10년, 20년 갑니다. 예. 근데 피해자들이 많아요. 따라서는 그때 충분히 총장은 한데 지휘권이든 아니면 지휘권 안 해도 총장하고 동기고 잘 알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검토해보라고 상의할 수는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지금도 제 소신은요. 예. 박성재 장관이 지휘권 발동해서 저는 취하는 게 맞다. 예. 왜? 사법부가 재판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피해자기보다 피고인이겠죠. 뭐 본인 시선에 따라서 지금 당시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폭정 막으려고 입법 강행 처리 막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법적인 용어는 피고인인데 서 변호사 말씀은 답이 완벽히 된 것 같지 않아서 추미애 전 장관과 당시 상황을 비교하는 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장관하고 비교는 부적절하죠. 예. 추미애 장관은 그냥 조자룡 흠깔 쓰듯이 지휘권을요. 쪼개가 세 분하시게 보면 10번 이상 행사했습니다. 그러기에 말도 안 되게 정권을 위해서 너무 자주 행사했고 예. 이번에 제가 말하는 거는 민주당도 10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만 27명이 재판받으면 알겠습니다. 예. 이게 어렵지만 진영 논리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도 10명이 같이 재판받으니 이거는 여야 간에 한번 협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차원이 다르다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푸는 방식이 일단 여야 간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걸 왜 법무부 장관한테 책임을 떠넘겨요? 그리고 이미 기소가 돼 있는 만큼 예. 재판부에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 재판부가 이 문제에 대한 선처를 해달라라고 예. 하면 재판부가 예를 들어 선고유예를 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않고 우리들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그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 장윤주 변호사님, 아예 그 국민의힘의 김근식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 얘기 뭐냐면 이게 지금 원희룡 후보 쪽의 비판이 맞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법무부 장관에게 내 대장동 재판 취소하려는 것과 맞지 않냐.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법적 중립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가만히 있는 지금 추미애 전 장관 현직 의원이죠.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까지 끌어들여서 얘기가 나오는 것 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소 취소를 청착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기 위해서 추미애 전 장관까지도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씩 들거든요. 사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해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요? 이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은 명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당시 장관으로서는 이 부탁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당연히 거절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물론 전당대회 내부에서 나온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어떤지 이런 문제를 따져볼 문제겠지만 법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전당대회 이후에 야당에서 관련된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 아닌지 따져봐야 되는 분명한 소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뭐 왜 구속시키지 못했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뭘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토론에서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또 야당을 지지하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들어본다면 그러면 이 정부에 들어서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이 정권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탄압 수사를 하고 탄압 기소를 했던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전제로 나온 이야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토론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해야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오늘 아까 화면에 봤듯이 공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데 그 공소 취소 하나 못 들어주냐라는 동지 아니냐라는 원희룡 후보의 어제 공격 이후에 한동훈 후보가 아니 동지라는 분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몰아내자고 했다. 그럼 지금 3번 윤 대통령 탄핵에는 안 앞장서겠냐 뭐 이런 정도 얘기. 후회한다. 늘 후회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 특히 이제 청탁 폭로건 하면 당사자인 나경원 후보도 오늘 마지막 토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영상을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우리 당의 의원들한테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 하겠다. 선진화법 위반이다. 그리고 지금 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를 반대하면서 있었더니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의원님들 이러한 행위 고발돼야 됩니까? 기소되어야 됩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입장과 법무부 장관 입장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당대표 입장으로서 그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막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지금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고요? 저는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되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두 사람의 공방 맥락을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보기 위해 좀 길게 편집했습니다. 대략 흐름은 저랬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니 내가 개인 차원으로 부탁한 겁니까? 나경원 후보가 저렇게 격앙된 반응 모이는 것도 저도 이례적으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본인이 가장 어쩌면 기억하는 이 중요한 장면이 이제 빠루라고 하죠. 이제 이걸 들었던 장면, 그걸 이제 들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정치적인 역정 속에서 그때 이제 검수완박 관련된 투쟁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떤 이 상징할 만한 그런 투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시에 국회법이 산지를 쓴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법에 이런 어떤 일으킬 경우에 이게 지금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법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일단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만들었으면 이게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지금 검찰이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장도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잘못되어 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또 저게 지금 다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과 그냥 이게 지금 그냥 정치적으로 통용되는 거야. 이게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저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지금 명백하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뭐 합니까? 법을 기존으로 지켜야 되고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찰도 법에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왜 그냥 우리 편인데 왜 우리 편 지금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냐라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을 처리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좀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두 사람 간의 어떤 이 논쟁 자체가 보면 바로 거기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보면 뭐 상당히 좀 격앙될 만하죠. 이게 내 개인 차원도 아니고 딴 사람도 있는데 왜 그거 하느냐. 그러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당시의 대표자로서 부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그 전부터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대표 구속 못 시켰냐라는 거 연장선상에서 쭉 진행되어 왔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자꾸 법무부 장관을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으로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후보도 굉장히 격앙돼서 계속적으로 저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빠루라고 상징되는 정확한 명칭이 쇠지뢰 때 저렇게 문을 뜯으려고 했고 실제로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강행처를 막기 위해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정말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거를 공소 취소를 청탁하는 과정 그랬는데 이제 나경원 후보는 어떻게 이게 내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다 했더니 거의 제 기억이 맞다면 한동훈 후보 오늘 마지막 토론에서 개인 차원입니다. 한 5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대로 막 붙었던 상황인데 잠시만요. 그 조금 전에 마지막 TV 토론이 끝나고 각각 후보가 기자들 앞에 서서 또 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내용은 사실이 다르니까 아마 나경원 후보는 이거 명예훼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나는 분명히 청탁받을 때 나경원 후보 개인으로 청탁받은 사실이다. 사과할 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상훈 비서관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후보가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애초에 이재명 대표 왜 구속 못 시켰냐 이 얘기 먼저 꺼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강한 카드를 꺼내든 걸로 보이는데 저는 뭐 정치적인 맥락은 앞에서 이현정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비판할 지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이 지금 이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나경원 후보의 과거 행태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지금 나경원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탁을 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에서 봐도 그렇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봐도 그렇고 그건 누가 봐도 특권적인 행태였다고 보여요. 아니 어느 누가 사실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공소 취소를 부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27명을 대변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차원의 이해관계를 여러 가지로 대변한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까지
오로지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개인적인 구제 차원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저 논란 자체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과거 정치인으로서 나경원 후보의 특권적인 의식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국면 중에 하나인 것이고 아직까지도 그 행위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무지를 저는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공방은 사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정치권에 대한 이 환멸만 더 가중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께서 왜 저 질문을 뭐 여러 번 계속 하셨는지 사실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둘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결국 뭐 소송으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남는 건 수사다. 예. 결국 수사를 통해서 예. 개인적 차원의 부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정치적인 맥락의 어떤 의사표시였는지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나경원 후보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뭐 어쨌든 근데 폭로의 대상이 또 한동훈 후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벌써 또 분당대회 자해 토론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명예훼손이다. 반면 한동훈 후보 사과할 일 아니라고 했고 여기에 원희룡 후보도 참전을 해서 이 청탁 폭로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폭로에 대해서 피멍든 그러니까 당대표 한다는 사람이 국민의힘 사람들의 피멍든 당시 패스트트랙 관련 기소 입장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당원들과 동떨어진 시각 리더가 못 된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이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공소 취소 청탁 폭로가 어쨌든 이게 막판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쟁점이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젯밤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선 윤석열 대통령도 등장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한동훈 후보께서 공소 취소 부탁을 했다 해서 마치 제가 사적인 청탁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아시다시피 우리 당 의원들이 27명이나 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돼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그 사건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연동형 비례제나 공수처법을 통과하려는 것을 저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소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SNS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드렸는데 기소가 맞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에 그때 대해서는 그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공소 취소 요청을 법무부 장관께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저 찬성합니다. 원희룡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공소 반대하십니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군요. 법을 잘못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앞서서 짚어봤던 저 공방, 개인 자격이냐 아니냐 공방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아니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는 헌법을 소화하기 위해서 했던 입법부, 여의도에서 했던 행동이 재판에 넘겨지는 게 맞았다고 보냐라는 나경원 후보의 주장에 일단 재판에 넘긴 사람은 당시 검찰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제 그 2019년 4월달에 그 국회 충돌이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아마 이제 그 한참 뒤에 총장이 됐죠. 그때 중앙지검 프로필을 보시면 뒤에 됐고요. 시점이. 그다음에 그 총장이 기소할 때예요. 총장이 다 결재 안 합니다. 예. 남부지검에서 이제 여의도 관할하는 예. 거기서 기소한 거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총장으로서 기소했다는 건 안 맞다고 봐요. 시점도 안 한동훈 후보가 맞고. 팩트가 틀렸다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이게 그 기소할 때 총장 결재를 안 받아요. 예. 제가 알기로 이거는 이게 남부지검에서 기소를 했고 예. 남부지검의 검사장까지도 결재를 안 할 겁니다. 기소할 예. 때는 예. 불기소와 기소 여러 개에 따라 이게 결재 범위가 틀려요. 예. 어디 정결인지. 예. 보통은 이제 기소하는 경우는 차장이나 부장 정결도 많고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대통령이 그때 총장으로 시켰다는 게 한번 이게 요 날짜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만 예. 날짜를 떠나서 이게 시스템상으로 총장이 결재 안 한다. 이거는 이게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거고요. 근데 잠깐만요. 검찰에서 당시 몸담았던 한동훈 후보가 이걸 팩트를 틀리고 얘기했을 리는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까?
팩트라기보다는 이제 그 날짜가 한두 달인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건이 생긴 거는 4월이고 예. 그다음에 7월에 총장으로 가고 예. 그다음에 기소는 좀 더 뒤겠죠. 수사하다 보면. 예. 근데 그 며칠 차이로 겹칠 텐데 예. 그거는 이제 날짜는 체크해 보면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게 총장이 결재를 안 한다고 남부지검에서 한 거잖아요. 예. 예. 그거는 무슨 이게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결재를 다 결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우리 박채권님이 다 보니까 자꾸 이걸 이게 공소 취소가 뭐 부당하게 법에 반하는 법치에 예. 이렇게 보는데 예. 이 법치라는 게 뭐냐면 사법자재라는 게 있어요. 사법자재. 예. 이 말은 이게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이럴 부분에게 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법에 따라 그냥 처벌할 것 같으면 왜 3년간 재판합니까? 예. 다 CCTV 다 있고 증거 다 있는데 왜 사법부가 선고를 못하고 계속 3, 4년 질질 끌까요? 뭐 그건 이제 사법부 나름대로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무슨 일단 말씀하십시오. 우리 법이론 중에 예. 고도의 정치적 이 알겠습니다. 사법자재 영역인데 따라서 이게 공소 취소를 부탁하는 게 뭐 개인 특권이 아니고 예. 저 한 위원장이 계속 개인적 차원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27명 중에 나경원만 취소가 됩니까? 공범이. 알겠습니다. 특히 주범인데. 그다음에 민주당 10명 가만히 있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자꾸 개인 편하려고 이게 빼달라고 했다. 이런 인식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과했잖아요. 근데 사과의 진정성 문제죠. 잠시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서 변호사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저는 당연히 서 변호사께보다는 법을 잘 모르는데 기소한 사람은 차장이 결재하니까 대통령이 아니니까 좀 따져봐야 된다. 예. 근데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해줬어야 된다. 이 말이 뭔가? 아니 취소는 법무부 장관 윗사람이 당연히 하는 거고 재판에 넘긴 건 당시 결재는 차장이 했으니까 안 된다. 이게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법무부 장관이 취소를 못 하고요. 예. 제가 말했지만 이게 공소 취소는 누가 하냐면 기소했던 남부지검이 검찰이 하는데 예. 다만 이게 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제 말은. 예. 근데 그걸 자꾸 이게 개인 차원의 부정한 청탁 문제로 알겠습니다. 인식하지 말고 예. 이거는 이게 더군다나 국민의힘을 위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포함해서 고도의 정치적 분야의 사법 개입이 맞냐 예. 이 차원에서 좀 공론화해서 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런 인식으로 좀 발언해야 된다는 거죠. 예. 민주당 의원들이 물론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재판을 받는 건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본인도 민주당도 원하니까 여야 합의해야 된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이 막판에 그 청탁을 폭로한 얘기 물론 사과했습니다만 그 여진 그 이현정 의원님. 네. 특히 이른바 윤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총공세를 펴고 있어서 불리하면 무엇을 더 공개할지 걱정이다. 동지들 고통에 2차 가해하지 말라. 당 전체 아픔을 후벼 파서는 되겠냐. 일단 오늘 그 마지막 토론, 어제 토론까지 많은 공방이 있었고요. 이게 특히 영남권 그 당원들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 있다 아니다. 어떻게 전망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뭐 감성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행동과 지금 정치인 한동훈 후보를 좀 분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서 변호사님은 이게 뭐 이 남부지검 차장했다고 그러는데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기소는요. 검찰총장이 기본적으로 허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기본적으로 이 지시를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총장 이 현역 의원들 더군다나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대거 이렇게 기소한 부분은 검찰이 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요. 법에 어떤 규정 없이 그냥 그 자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법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있는데 어떤 집단이 우리 이거 지금 정당한 투쟁이니까 우리 지금 이거 생존권 문제에 대해 정당한 투쟁이니까 이거 공소 취소해 달라라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분리할 수 있어요. 왜냐? 당연히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법이라는 거는 모든 이게 평등한 겁니다. 즉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해서 대통령은 법에 뭐 특별합니다만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겼는 거는 그냥 괜찮아 그냥 우리가 했는 건 대충 봐줘 예.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토론하는 분들 보면 원희룡 후보나 지금 나경원 후보나 우리끼리 했는 거 이거 지금 정당한 투쟁이니까 이거 우리 합의하면 다 무혐의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신들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지켜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에서 우리들 정당한 투쟁인데 이거 지금 다 무혐의 해줘야지 왜 안 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란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지금 정치인들끼리 한 거는 다 합의해서 그냥 무산시키면 된다라고 이 생각하는 사고, 이게 바로 특권적 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정말 마지막 토론까지 공방이 치열했고,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분명히 개인 자격, 당 원내대표 자격이 아니라 개인 차원으로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거듭 주장했고,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 되니까 어제 본인이 하루 만에 사과한 게 거짓 사과 아니냐, 어떻게 당원들의 마음을 후벼 파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반 한동훈 쪽에서는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각 후보별로 조그만 빈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나경원 두 후보의 설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같이 갈 사람이니까 저도 지난 총선에 대해서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자책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저만큼 이기고 싶었던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만, 그렇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나경원 후보님께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에도. 그러다가 중도에 이제 포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실 때 뭐 어떤 대승적인 이유로 그만두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동의가 되지 않거든요. 분명히 뜻을 가지고 당대표로 나오신 걸 텐데 그걸 중단에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중단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당대표가 되면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 빚진 게 없고 오히려 대통령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당정관계.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압박을 하셨다, 이런 취지신가요? 그거는 좀 위험한 말씀 그게 아니신가요? 아니라 지금 말씀은요. 네, 그 당시에 한동훈 후보. 예. 관전평 장현주 변호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전에 박성민 전 최고가 나경원 후보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장면도 좀 대로 주고 많이 말로 받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 사실상 작년 전당대회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예. 나경원 후보가 당시 여러 압박, 연판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려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해임되기도 하고, 여러 압박 때문에 중도 포기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후보가 좀 지적을 하고, 그러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런 여러 압박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파고드는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때 나경원 후보가 대통령께 빚진 게 없다 정도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채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채권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뭔가 당시에 대통령실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본인이 채권, 그러니까 받을 게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 얘기는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예. 공격의 빌미를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부분, 이 대답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경원 후보가 작년에 많은 압박들 받았고 또 연판장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건 맞지만, 예. 대통령에게 채권이 있으니까 당정관계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 계시는 당원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멘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화요일 밤에 제가 진행했던 채널A 주간의 TV 토론에서도 제가 질문을 나경원 후보에게 직접 했을 때 본인이 그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된 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냐라고 제가 직접 물었을 때 조심스럽지만 되게 애둘러서 나오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오히려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취지.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압박했다는 취지냐? 지금 위험한 발언하신 것 같은데. 참 이게 글쎄 참 마지막 TV 토론답게 굉장히 또 뜨거웠던 장면들도 눈여겨봤어요. 오히려 이게 대체적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판세를 보니까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가 주로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다가 막판 되면 나경원 후보가 조금씩 더, 모르겠어요. 지금 판세가 나오고 본인이 좀 더 한동훈 후보를 따라간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때리기의 선봉에 일단 나경원 후보가 먼저 서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나경원 후보는 아예 이른바 한동훈 후보의 팬덤을 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자, 개딸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당원들에 대한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개딸이라는 조직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상대방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이 공개적인 어떤 뭐 문자 압박 뭐 등등 이런 행동들, 또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이 수박 그 깨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다른 후보에 대한 어떤 이 좀 물리적인 어떤 충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들을 이제 사실은 문제 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얼마 전에 그 저 수박 그 깨부수기 대회 뭐 이런 것도 지금 여의도에서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걸 특히 또 이재명 대표가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동안 팬덤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팬덤 있는 정치인이 그동안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일단 등장 이후에 위동훈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팬덤이 있는 것인데, 과연 지금 그게 어떤 개딸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 위동훈이라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개딸처럼 하는 행동들이 과연 문제될 게 있었나요? 저는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만약 그게 수위를 넘어선다 그러면 아마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현대 정치에서 팬덤이라는 어떤 형태의 어떤 지지층, 이게 어떤 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지지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비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뭔가 이 팬덤을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는 거, 글쎄요, 이분들 아마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요. 그 서정욱 변호사님, 그 어제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동훈 후보의 팬덤을 가리켜서 마치 지금 국민 가수로 거듭나고 있는 임영웅 씨가 비교해서 또 여러 설화가 확대되고 하긴 했었는데, 홍준표 시장 얘기는 아예 소시오패스 같다. 입만 아니라 정신 상태도 문제고, 당대표가 돼도 뭐 이 분위기는 홍 시장도 읽은 것 같아요. 일단 대세는 한동훈 후보다라는 걸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당대표가 돼도 나홀로 대표다. 특검에서 똑같이 당해봐라. 어제 오늘 또 SNS 글을 썼는데, 이게 일단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의 단일화는 무산이 됐다면 결국 결선을 갈 수 있겠냐. 지금 여론조사로는 뭐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뭐 갑론을박으로 치더라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막판 전당대 판세 혹은 마지막에 터진 저 청탁폭로 이런 것까지 연관시키면요? 뭐 저는 이제 그 결선 투표를 간다고 상당히 보고 있고요. 결선 투표 가면 이제 그 2등 후보가 원희룡이 되든 누가 되든 나경원 되든 아마 이쪽으로 이게 윤석열까지 아마 이제 그 결집이 돼서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렇게 결선 투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결선 간다고 보시네요, 서 변호사님? 당연히 저는 간다고. 당연히요? 일반적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 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는요. 당원들의 그 지역별 안배나 연령별 안배가 정확하게 반영된 게 아니에요. 한 300~400명 표본에 당원들에게 얼마 없어요. 따라서 그걸 가지고 안 간다. 1차에서 압도로 끝난다 이래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홍준표 시장님은요. 저도 이게 그 한 위원장 비판도 많이 하고 한 위원장도 이게 100%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품격을 갖춰서 논리적으로 이게 팩트에 각에서 이게 좀 비판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고 이게 설득력도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소시오패스다 또는 옛날에 뭐 그냥 무조건 이게 뭐 폐쇄자다 또는 배신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그거는 감정적인 비난이잖아요. 어차피 전당대 끝나면 당대표가 되면 어쨌든 다 힘을 모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데 그건 안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나홀로 대표는 지금 이게 최고위원도 2명, 3명, 청년까지 3명이 있잖아요. 과연 나홀로 대표가 될지 아니면 이게 뭐 정동혁, 박정훈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게 좀 안 맞는 거고요. 저는 가장 안 맞는 게 그 특검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게 전당대회 싸우고 서로 이게 경쟁하고 해도요. 특검을 한동훈 특검 이게 받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대통령 특검이 최상병 특검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인데 이거 세 개 다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 하나가 통과되면 셋 다 통과되면 그러면 이게 셋 다 공멸합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특검 이거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게 같은 편에서 특검 받으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 변호사 말씀 중에 그 부분이 눈에 띄는, 그러니까 홍 시장이 얘기했던 만약에 당대표 당선이 되더라도 나홀로 대표된다 이 얘기는 글쎄요 그 한동훈 대표 가운데 앉고 이제 앉을 최고위원들이 모두 다 총사퇴를 해야 실제로 뭐 요즘에 얘기했던 뭐 김옥균 프로젝트인가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데 이건 사실 어폐가 있다 이런 말씀. 저 마지막까지 토론 쭉 보셨는데 박성미 저하님. 홍 시장 얘기도 그렇고 아까 서 변호사께서는 23일 전당대회 때 투표 안 끝나고 5일 뒤에 결선까지 갈 것이다. 반 한동훈 연대 각자 좀 표를 모아서
결선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했는데 어떻게 홍 시장 얘기 합쳐보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미 대세는 정해진 것 같고요. 뭐 결선 투표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이른바 뭐 문자 무시 논란 이런 것들을 꺼내들면서 한동훈 후보를 십자포화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흔들렸느냐. 사실은 오히려 더 강화하는 측면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대세론에 이어서 한동훈 동정론까지 일기도 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한동훈 후보를 띄워주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선 투표 없이 한동훈 후보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단일화와 같은 그런 논쟁 아니면 논의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한동훈을 흔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을 세워보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예, 오늘부터 온라인 투표, 그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고 앞서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당원 10명 가운데 3명 거의 30%에 가까운 투표율은 보였지만 지난번에 작년 3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전당대회보다는 한 5%포인트 정도는 투표율이 낮거든요. 투표율도 변수고 아까 각 후보들도 투표율 독려하는 모양이던데 특히 한동훈 후보가 얘기까지 오늘 토론 마지막 토론에 뜨거웠던 공방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메리카 드림을 외치며 다시 등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수락 연설했습니다. 이 총격 사건 이후 첫 연설이었는데 무려 93분, 역대 수락 연설 중 가장 긴 수준으로 건지함을 과시했습니다. 2기 트럼프 정책을 나열했는데 이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전 세계에 관심이 컸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자신을 그리워할 것이라며 재집권하면 김정은과 잘 지낼 거라고도 했습니다. 미러키 현장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커다랗게 쓰인 자신의 이름을 배경으로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공화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I am running to be president for all of America, not half of America. Proudly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난 주말 있었던 총격 사건 이야기에 연설에 15분을 할애하며 친히 자신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assassin's bullet came within a quarter of an inch of taking my life. I had God on my side. 당시 숨진 지지자의 소방관 헬멧에 입을 맞추며 즉흥 추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의 분야별 정책을 설명하면서도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I will bring back the American dream.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거론할 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수락 연설은 93분간 이어졌고 트럼프는 대본을 벗어나 즉흥 발언도 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역사상 가장 긴 수락 연설이었다. 새로운 내용 없이 길이만 길었다며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공화당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된 트럼프는 이번 주말 핵심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주에서 부통령 후보 벤스와 함께 첫 공동 유세에 나섭니다. 미러키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오늘 미 공화당 전당대회는 마치 한편의 쇼 같았습니다. 부인 멜라니아와 딸 이방카에 이번엔 아들, 며느리, 손녀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가족 정치가 재현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이 끝나자 연단 위로 아내 멜라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세 아들과 두 딸, 손주들이 트럼프를 둘러싸며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엔 트럼프 가족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지난 임기 당시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장녀 이방카부터 현재 공화당 공동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둘째 며느리 라라 트럼프도 참석했습니다.
장남과 차남 부부, 손녀는 전당대회에서 직접 연사로 나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Yet through it all, he's shown unwavering courage and determination. That man is the 45th president and soon to b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7살의 손녀 카이는 트럼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인간적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To me, he's just a normal grandpa. He gives us candy and soda when our parents aren't looking. 가족 화합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는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분석됩니다. 가족을 스꿈치게 사랑하는 평범한 미국인 중산층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들의 이딴 등장으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가족들이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일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까지 나흘간 투표가 이어지는데요. 첫날 투표율은 29.98%. 지난해 김기현 대표 뽑혔던 전당대회 때보다 낮았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유리해진 걸까요?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첫날 투표율은 29.98%로 집계됐습니다. 투표 초반엔 높은 투표율로 시작했지만 첫날 최종 투표율은 지난해 전당대회 때와 비교해보면 4.7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을 두고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한동훈 후보 측은 토요일인 내일은 오를 것이라며 적극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열망이 좀 분출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투표율이 되면 좋겠다고. 투표율이 60% 이상 나와야 친윤 조직표를 흔들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측에선 내부 싸움에 실망한 당원들이 많아 투표로 이어지지 않은 관망 상태로 분석했습니다. 조직표로 영남 표심을 결집시키면 한 후보의 1차 과반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는 물론이고 정치라는 것의 이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분 아닌가. 당원들의 혼과 투혼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입장이 다른 거죠. 제3자적 시각으로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계보라는 게 허망한 거라는 거. 저같이 오랜 정치를 해보고 또 반성해보면은 그게 별거 아니야. 원희룡, 한동훈 후보는 이번 주말 영남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소 취합건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냐는 논란으로 번지면서 더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마지막 토론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논란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과거 부탁이 개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 후보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개인 사건 차원의 당사자가 부탁.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어젯밤 토론에서 한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가 정당하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것도 다른 후보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 탓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나의 책임이 돌아오면 상대를 언제든지 폭로하거나 그 책임으로 전가를 시키면서 자기는 자기 방어를 하는 이런 것은요. 당대표 이전에 우리 당원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여러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저는 항상 보안 지켰고 또 신뢰도 누구보다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토론도 거친 발언과 상호 비방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